폭우였죠. 115년 만에 기록적 폭우입니다. 지난 8일과 9일 서울 강남과 수도권 일대에 역대급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 양이 올해 장마 기간 전체 동안 내린 비의 양보다 더 많았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제2의 장마다 이러는데요. 이미 6, 7월 달에 장마가 한 번 왔습니다. 그때도 비가 상당히 많이 와가지고요. 뭐 비 피해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되게 가뭄 때문에 고민하시던 뭐 농사 짓는 분들 그나마 괜찮았다라고 했는데 아니 이게 웬걸 8월 달에 그야말로 물폭탄이 또 터진 거예요. 이게 왜 115년 만이라는 이야기를 하냐면요. 기상청에서 이런 비의 양을 책정하기 시작한 게 1907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책정을 한 이래로 정말 이례적으로 정말 많은 비가 내린 건데 이게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이게 장마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장마라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장마라는 건요. 6월 7월 달에 뭐 북태평양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서 전선을 형성해서 일정 정도 비를 내리는 그게 아주 고정적인 패턴으로 6, 7월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장마라고 지칭한대요. 그래서 지금 8월 달에 온 거는 장마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 패턴이 일정적으로 아주 고정적인 유형을 보일 때 이 띠를 형성하면서 이걸 장마라고 하는데 8월 달에는 그런 일정한 패턴을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번에 왜 이렇게 정부가 지자체들이 잘 대응을 못했냐라는 비판도 있지만 너무 이례적인 거는 좀 분명한 거예요. 그야말로 물폭탄이 터졌다고도 표현할 정도이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미리 사전에 이제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마 기후변화와도 다 맞물려 있다라는 게 관련 이제 전문가들의 진단이기 때문에 예전에 6, 7월 달에 장마 이것만 보고 사전 대비책을 세우거나 뭔가 어떤 그 구비를 했을 때는 이것만으로 정말 역부족이다. 이번 사안이 정말 아주 역대급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요, 변호사님. 집에서 비 내리는 걸 보는데 와, 이게 정말 구멍이 났구나 싶더라고요. 너무 무섭죠, 그러면. 네, 정말 쏟아붓는 것처럼 비가 내리는데 그리고 저도 이제 지하에 걸어가 보는데 아예 그 하수구가 물이 폭탄을 맞아갖고 위로 막 분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좀 피해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안타까운 피해자 참 많이 나왔어요. 아니 너무 많아요. 일단 집계된 게 어제 기준으로 한 19분이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돌아가신 분도 한 11명 정도가 되시는데요. 일단 제일 안타까운 건 그 신림동의 반지하에서 사망하신 분들인데 이 사연을 보면 일단 4식구가 같이 살았어요. 이제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2딸, 그리고 이 한 딸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10대 자녀. 그 중에 이 할머님의 한 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애가 있었다고 하고요. 정말 마음이 아픈 건 이 반지하방이지만 우리 집 이렇게 예쁘게 정돈해놨다라고 해서 사진 올린 것들이 뒤늦게 좀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아주 아기자기하게 정말 많은 품을 팔아가지고 예쁜 소품들도 두고 했는데 그게 그냥 수마에 휩쓸려 가버렸고요. 이게 더 안타까운 건 사실 이게 혹시 밤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주무시다가 속수무책으로 당한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봤더니 소방당국 등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 8시 20분쯤부터 계속 119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너무 저녁에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119 신고가 폭주를 했고 119에서도 정말 생명이 위중한 곳, 긴급한 곳부터 먼저 나가면 좋을 텐데 그걸 사실 전화만 받고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후순위로 좀 밀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통화한 분한테도 너가 대신 좀 119 좀 신고해달라. 그래서 이미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물이 다 찬 상황이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게 이분들이 아무리 이 바깥 문을 열려고 해도 이 수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열리지 못했고 그래서 이 할머님은 입원을 단기적으로 해야 돼가지고 외부에 있어서 그나마 피해를 보진 않으셨는데 일단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대통령께서도 그 현장에 갔죠. 그래서 이 생존하신 할머니께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바로 마련해 줄 것을 뭐 지시하기도 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남역 일대의 피해가 상당히 컸는데 비가 보통은 비가 오면 서정적인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은 넘은 거예요. 정말 공포 영화 같았어요. 무섭죠. 맨홀이 뚜껑이 역류하는 물에 다 휩쓸려 내려갈 정도인데 근데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행인분들은 당연히 계시잖아요. 어쨌든 자기 집으로도 가고 귀가를 해야 되니까. 근데 맨홀 뚜껑이 열려 있어도 너무 흙탕물이 범벅이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시야가 가리고. 두 남매로 알려졌는데 그냥 휩쓸려서
이제 거기에 빠지신 거죠. 남성분 같은 경우에 시신이 발견이 됐지만 여성분 같은 경우에 아직도 실종 상태고요. 또 이럴 때는 굉장히 감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사후 복구를 위해서 현장에 나간 공무원분이 또 감전으로 사망하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은 왜 비가 많이 오면 농작물 정말 내가 1년 내내 공들여서 지은 건데 이거 상하지는 않았을까 전전긍긍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에서도 70대 노 부부께서 벌통을 이게 벌통도 비에 많이 맞으면 이게 다 생계랑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보러 나가셨다가 또 실종되시고 그런 일들도 있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다치고 실종되고 심지어는 돌아가시기까지 해서 정말 안타깝게와 그지 없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좀 서울의 고질적인 침수 지역이죠. 또 아이러니하게 강남 일대가 네. 또 이제 굉장히 침수로 인한 피해가 이번에 컸고요. 항상 문제가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물에 잠겼죠, 강남역 일대가. 그렇죠. 그러니까 왜 강남 고질적으로 이러냐.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말죽거리라고 해서 맞아요. 거기 비만 오면 잠기는 데야 별로 좋지 않아. 이래서 막 이게 사대문 안이 뭐 전통적으로 뭐 부자나 양반들이 사는 동네다. 그렇지만 강남은 완전 개발 호재를 타고 지금은 대한민국 어느 곳보다도 뭐 부동산 값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곳인데 일단 지형 자체가 전문가들이 이제 항아리 지형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지대가 정상적인 곳보다 한 10m 아래에 위치해 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역삼 강남역 이 근방인데 그렇다 보니까 비가 폭우가 쏟아지면은 이게 물이 그냥 흘러 넘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지대로 다 물이 쏠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뭐 이런 수로 역할을 하는 터널 같은 것도 계속 추진이 되기도 했었고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 계속 매듭을 짓지 못했습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같은 폭우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피해는 덜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 수로 역할을 하는 터널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 아니냐 이런 진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다시 예전에는 이거 토목공사인데 이거 불필요한 거 아니냐 국민 세금 들어가는데 이게 필요하냐라고 해서 사실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반대했던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아마 반대 목소리는 내기가 좀 어려워졌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이게 또 어떤 설비 같은 걸 할 때에는 아니 우리 동네에 이런 설비 들어와가지고 땅값 떨어지는데 우리 아파트값 떨어지는데 이게 주민들의 또 공론화를 잘 못 모아서 이런 게 진척이 잘 되지 않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에 있어서는 정말 부동산 가격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목숨과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 공론의 과정은 모으기가 좀 쉬운 국면이 됐으니까 대비책을 앞으로라도 철저히 세워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 이 기록적인 역대급 폭우에 특히 차량 피해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변호사 사무실들이 모여있는 이 서초 교대 일대가 정말 마비가 됐는데 저 아시는 변호사님께서도요. 그 차량이 이제 엘리베이터형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차량용 엘리베이터가 침수 피해를 입어서 동작이 멈추면서 다들 그 차들이 다 그 안에서 빼지도 차고지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이제야 이제 고쳐가지고 차를 찾으러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갖가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침수차 피해액이 지금 대략적인 수치이지만요. 1,000억 원에 이를 것이고 외제차만 2,554대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손해보험사들 좀 정신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해보험사들이요. 긴급 대책회의를 했다라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물어줘야 될 돈만 1,000억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오히려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제는 완전 전기 구동이고 맞아요. 거의 컴퓨터 같은 장치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요즘 첨단의 자동차일수록 굉장히 물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전기장치 같은 것들이 거의 밑에 많이 배치가 돼 있대요. 그래서 한번 물에 잠기거나 물이 닿으면은 손쓸방도가 없는 거죠. 자차 보험을 들으신 분들에게는 보험사들이 당연하게도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아예 이 차 종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3억 페라리, 2억 뭐 벤츠 S 클래스 이러고 뭐 벤틀리 차량 하나가 거의 집에 육박하는 거의 1, 2억 뭐 많게는 3억인 차들이 그냥 물에 잠겨서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런 차들일수록 더 보험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죠. 자차 보험은 또 특약이니까요.
그랬는데 이걸 물어주면은 이런 보험회사들로서는 손해면 손해지 이게 이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긴급대책회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뾰족한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본인들 출혈을 막기 위해서 이거를 지원금이 나가야 되고 보험으로 커버가 돼야 되는 범위까지 이걸 추격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정말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고 할 수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어쨌든 정부 금융위원회에서는 이거 자차 보험 이런 가입한 차량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지급하도록 하라라고 했는데 이게 또 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나 정말 이제 신속하게 움직여질 수 있을지는 정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침수가 됐어도 모두 다 이 맞아요. 보상을 받는 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님. 맞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큰 원칙에서는 자차 보험 특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도에 맞춰서 보상을 받으시는 건데요. 보험회사도 그냥 돈을 내주는 건 아닙니다. 이를테면요. 침수 피해가 막 예고가 됐어. 어느 지역은 가지 말라고까지 경고, 그리고 사전 고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곳을 가서 침수 피해를 받게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이 보험으로는 이건 고의가 있다,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영역이어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간단하게는요, 창문 좀 열어놓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오히려 이게 막 습기가 차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 상태로 계속 방치를 해서 차량 안이 훼손이 됐다? 이것도 일부러 이런 상태를 초래한 거 아니냐, 고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보험을 못 받으실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차장에 요즘 차량 많이 지하 주차장 잘 돼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으니까 차량 주차를 하시는데 아마 영상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냥 물에 잠겨 버립니다, 차량들이. 그래서 뭐 서초구의 무슨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실종되기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네. 했는데 이미 잠겨 버렸어요. 차는 못 쓰게 되겠죠. 그렇다면 나는 혹여나 보험을 가입을 안 했다? 이제 보험을 했는데 이 커버되는 범위가 너무 적다. 그럼 아파트 차원에서 이 배상과 관련해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아파트의 관리 소홀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배상 이 방책을 좀 논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당장 이제 차가 없으면 많은 불편을 겪게 되는데 뭐 차량 통제도 됐었고 차 자체를 쓸 수도 없고 이런 상황 때문에 진짜 이번 주 우리 국민들 발에 동동 구른 한 주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요. 전국 40개 시군구에 산사태 예보가 또 발령되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비 피해가 제일 컸던 서울 관악구 포함이 됐고요. 예전에도 2011년도인가요? 우면산이 그냥 토사가 맞아요. 흘러내리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럼요. 또 사고를 입으시고 돌아가시기도 했었어요. 이 산사태는 정말 속수무책입니다. 평상시에 뭐 잘 관리를 하고 펜스를 친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면 정말 피해가 확산될 수 있거든요. 지금 위험한 지역은 말씀드린 관악구뿐만 아니라요. 세종시 포함되고요. 경기 부천, 광명, 군포, 양평, 강원도, 횡성군 등 7곳이 지금 위험 지역으로 지금 발령이 난 상태인데 산사태주의보는 그냥 이거 산사태 위험이 높은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토양이 수분을 얼마나 머금었는지, 왜냐하면 수분을 머금은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너져거나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7곳에 선정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미리 대피를 하시거나 산에 인접하게 사시는 분들은 아니면 최소한 이 지자체의 어떤 고지나 명령 이런 지시를 잘 이행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부지방에는 폭우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 동안 남부지방에는 햇빛이 쨍쨍하고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제 그 친척이 지방에 살고 계신데 거기는 비 한 방울이 안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울 수도권과 이 남쪽에 완전히 기류가 달랐던 겁니다. 오히려 그냥 비가 안 내린 정도가 아니라요. 전국의 댐 11곳은 너무 비가 내리지 않아서 11곳의 댐은 식수원 부족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 댐 현장을 가본 그 기사를 보면요. 쩍쩍 땅이 뭐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수분이 부족해서. 그래서 같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어느 곳은 폭우로 인명 피해까지 날 정도고 어느 곳은 또 가뭄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예전부터 나라님의 어떤 일 중에는 치수 사업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홍수도 대비해야 되고 가뭄도 대비해야 되는 게 거의 정말 전통적으로 잘 관리를 해와야 되는 그런 영역인 건데 이번에는 좀 부실한 점이 드러난 부분과 관련해서는 바로바로 그 부분들을 메워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폭우로 인해 강남에서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던 이 와중에요. 쓰레기로
막힌 배수관을 치우는 그 의인이 등장하셔서 참 많은 분들의 참 모범이 되었죠. 그러니까요. 그 SNS 상에 방송국 카메라나 사진 기자분들이 뭐 현장에 다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보 영상들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다라고 하고요. 뭐 SNS에 직접 본인의 SNS에 올리신 분들도 있는데 미담이 정말 많이 소개된 게 이 와중에도 정말 시민의식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막 물이 너무 가득 차고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서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 중에 어떤 남성분이 막 배수구 있는 쪽으로 가세요. 아마 전문가분이 아니신가 싶어요. 그걸 딱 드러내더니 막 쓰레기를 막 집어내십니다. 그러면 또 그리로 영상을 보면 콸콸콸콸 물이 또 흘러 들어가요. 그러면 또 인근의 수위는 또 낮아지기도 하고요. 그럼 또 한켠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이 정도로 한 분이 이 걷어내고 쓰레기를 치워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아 이걸 왜 평소에 잘 못했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수 예산 같은 게 많이 줄기도 했다라고 하고 이게 뭐 여야가 서로 뭐 공방을 벌이기도 하고 뭐 오세훈 시장에게 탓을 돌리기도 하고 아니요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한테 탓을 돌리기도 하는데 지금 이런 정쟁을 할 때가 아니라 이거는 뭐 여야가 있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이런 치수 이런 부분은 평소에는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으면 이게 꼭 필요한지 체감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라는 게 이렇게 사고를 통해서 알려지는 거는 정말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또 반지하에 사는 세대가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5%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근데 반지하에 갇히신 노부부가 계셨는데 정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까 수압 같은 거 젊은 분도 열지 못해서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는데 한 분이 가서 이 창문을 뜯고 구출을 해내고 이래 가서 또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칭송을 받은 경우도 있고 물이 너무 차오르니까요. 거의 뭐 가슴까지도 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한 여성분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물살이 너무 세기 때문에 뭐 함부로 걷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막 헤엄을 쳐가지고 뭐 여성분을 구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상당히 본인도 위험한 상황일 수 있는데 이런 정말 내가 살더라도 남이 이렇게 공궁에 처한 상황을 내가 어떻게든 힘이 닿는 대로 도와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의 정말 대한민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록적인 폭우였어요. 결국 기후변화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정부나 기업 등을 상대로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촉구하거나 각종 기후 재난으로부터 입은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기후 소송까지도 크게 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소송도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후 소송과 관련된 그 지표를 좀 따져봤더니 네. 지난 30년 동안, 그러니까 30년 전에도 이런 뭐 기후 온난화, 기상 이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정부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기업들을 상대로 여러 문제 제기를 소송 형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최근 2년에 정말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전체 30년 동안에 쭉 있었던 소송 건수를요. 집계를 내봤더니 지난 2년 동안 제기된 게 거의 25%를 넘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최근에 다 몰렸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기후 소송 이거 뭐 외국에서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시민단체들이 한다고 뭐 해외 무슨 국제 뉴스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느낌인데 저는 정말 이 뉴스를 보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되게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나라의 기후와 관련해서 우리 탄소 중립 국가를 지향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법령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위헌이다라고 해서 고등학생들이 헌법소원을 내요. 그래서 제가 찬찬히 뜯어봤더니 이게 왜 헌법소원이지? 헌법소원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당사자여야 되잖아요. 근데 고등학생들이 이 기후 온난화와 무슨 상관이 있지? 우리가 바로 미래 세대다. 그런데 당신들 기성세대들이 제대로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게 세계 기준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법령에 아예 탄소 이 수를 저감시키겠다. 35% 수준까지 2030년도까지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아니 그럼 그 이후는 왜 그 이후에는 구체적인 수치와 기준이 없어? 그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야 되고 미래 세대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데 이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여러 법적 쟁점을 또 이렇게 도출을 해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언론에서는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헌재가 좀 전향적으로 공개 심리도 하고 막 구두 변론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서면 심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줘야 될 필요 있지 않냐. 그래서 대통령실도 입장은 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줄 뭐 우리는 거기에 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제 반박 입장을 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 뭐 뜬구름 잡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당장 우리한테 닥친 현실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 1년에 한 번 6, 7월 달에 장마 한 번 견디면 더는 이런 폭우, 호우 피해는 없겠지라고 했지만 그런 패턴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의 목소리도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기록적인 폭우로 정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좀 이젠 잠잠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다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피해 입으신 분들 좀 하루빨리 복구되시길 바라겠고요. 더 이상 큰 피해 없도록 정말 모두 정신 단단하게 차리고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